선생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말 덥죠? 아까 자동차 안에 온도계 이렇게 보니까 40몇 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내 온도가. 오늘 엄청 더운데 오후 강의는 안 그래도 졸린데 이 더위를 뚫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진성당원만 딱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데서 오후 강의를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 뉴욕의 맨하탄 그쪽 가니까요. 그 맨하탄 도시 중에서도 제일 선망의 동네가 뮤지엄 마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박물관들이 막 미술관들이랑 모여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사는 걸 굉장히 선망하더라고요. 우리도 박물관을, 가까이 있는 박물관 자주 찾고 많이 이용하시고 그냥 가볍게 쉬러도 오시고 피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강의는요, 여러 번 광고 드렸던 듯이 이광표 기자님을 모셨어요. 이광표 기자님은 언론에서 당연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문화재 전문기자 이런 타이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이력이 또 그럴만한 것 같아요. 선생님 공부하신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 전공을 또 석사과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익대학교로 옮기셔서 미술사학과에서 또 석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로 또 학교를 옮기셔가지고 문화유산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국문학과, 그리고 고고미술사학과, 그리고 홍대미술사학 특유의 그 분위기와, 그리고 문화유산학과에서 이 활용 점정을 찍으신 뒤에 아마 국내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우리 이광표 기자님이십니다. 동아일보의 이광표 기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아일보의 이광표라고 합니다. 파도선까지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게 여기 날짜가 20일인데 203일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 전통 유산에 관한 주제는 옛날 그림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최대한 좀 재밌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너무 과찬에 소개를 해주셔서 조금 이제 송구하긴 한데, 저는 이제 1993년도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횟수로 치면 한 만 23년째 동아일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로 이제 전공하고 연계가 잘 돼서 이제 문화부에서 문화재 고미술 담당 기자를 쭉 했고요. 대부분 내 시간을 그쪽에서 보냈고, 지금은 이제 문화부 기자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오피니언 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피니언 팀장이라고 하는 이제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 기자보다는 좀 후배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왕 제 소개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오늘은 옛날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문화유산에 관한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대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에 많이 커졌어요. 춘천에도 근대유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째 이제 저희 동아일보에 매주 근대를 걷는다,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라고 해서 조금 근대유산에 대한 소개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 하면 500년, 1000년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구석기 시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200년 뒤에 문화재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재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년 전, 특히 20세기 일제시대 이후에
문화유산을 우리가 대단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홀히 다뤄놓으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심이 근대의 문화유산을 좀 열심히 보존하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쪽에 대한 공부와 답사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근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림에 대한 소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좀 옷을 벗고, 제 그림, 옛날 그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조금 2시간 동안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박물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오실 텐데, 정말 한여름에 박물관이 제일 시원합니다. 박물관에 자주 오시면 좋고요. 한겨울에는 박물관에 가셔도 또 좋고. 그래서 왜냐면 박물관은 다 아시겠지만 소중한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죠. 사실은 박물관에서 일하는, 죄송합니다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유물이죠. 사람은 땀을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물은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원한 공간이 박물관일 거예요. 많이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박물관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많은 유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신윤복의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보죠? 대부분 박물관 미술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그림, 우리가 이제 옛날 그림이 대단히 익숙하고 친숙한 것 같지만 또 막상 옛날 그림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하고 뭐 좀 관심을 가지려면 사실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도 제일 관심을 두었던 게 뭐냐면, 신문 독자나 여러 일반 대중들께 옛날 문화재나 고미술을 어렵지 않게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옛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재밌는 것들이다라고, 깊이 있으면서도 재밌게 소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쭉 기사를 쓰고 글을 써왔는데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그래서 옛날 그림 중에 대표작 몇 개를 골라서 재밌게 한번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 여러분들이 옛날 그림하면 제일 익숙한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를 한번 조금 꼼꼼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도 풍속화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거기 담겨있는 매력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조선시대 그림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정약용과 김정이라고 하는 19세기의 대학자가 다 유배를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이 대단히 귀한데 거의 대표작 9점을 한번 좀 세한도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상하고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조선시대 옛날 그림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을까? 사실은 세한도 얘기를 하면서 이어질 텐데, 우리 그림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집가, 컬렉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은, 조선시대 옛날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그림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상하고 즐기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존해서 또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느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맨 위에 박물관, 미술관, 뮤지엄하고 괄호 열고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했는데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간단히 좀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라는 말도 쓰고 미술관이라는 말도 쓰죠. 여러분들 여기는 박물관이죠. 혹시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차이를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박물관이 처음 생긴 게 1909년인데 지금 이제 한 108년 정도가 됐죠. 근데 저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게 사실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유럽의 문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통해서 뮤지엄이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미국에 가면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해요.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 그냥 뮤지엄입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하면서 박물관, 미술관으로 나눠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오래된 것들 있는 곳이 주로 박물관이에요. 조금 근대, 현대 거 유물이 있는 곳은 미술관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꼭 그게 맞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따 우리 그림을 지켜낸 사람들 수집가, 컬렉터 얘기할 때 한송 전영필 선생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한송 전영필 선생이 수집한 문화재를 보존 전시하고 있는 공간은 서울의 간송미술관이죠. 거기는 다 옛날 건데 현대 미술이 아닌데 거기는 그냥 미술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박물관이 미술관이 이 용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냉정히 말하면 쓰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조선시대까지 오래된 것들은 박물관으로 쓰고 좀 20세기 이후에 근대나 현대 게 많으면 대체적으로 미술관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헷갈리게 쓰는 용어죠. 엄밀히 말하면 구분이 필요할까라는 용어, 의문이 드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안 쓰고요. 그냥 물론 여기를 지칭하려면 국립춘천박물관이라고 써야죠. 이건 고유명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안 쓰고 그냥 뮤지엄이라고 씁니다. 요즘엔. 저도 사실은 다른 글 쓰고 그럴 때는 그냥 뮤지엄이라고 쓰기도 해요. 요즘에. 왜냐면 박물관, 미술관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 첫 단어에 뮤지엄 괄호치고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차이를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림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풍속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풍속화 다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고 좀 조선시대 그림에 조금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풍속화, 신윤복과 김홍도의 풍속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단원과 세원의 풍속화를 좀 보면서 조금 비교도 해보고요.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조선시대 그림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죠. 예. 자, 많이 보셨죠? 예, 씨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서당입니다. 아마 김홍도 풍속화 중에 이 두 그림이 제일 유명할 텐데요. 자, 이 그림 쭉 보실 텐데 이런 김홍도의 이 풍속화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단원 풍속 화첩이라고 하는 화첩 속에 24점의 풍속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그림 중에 이제 몇 점을 제가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원 풍속 판첩은 보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먼저 씨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김홍도의 씨름 그림인데요. 재밌습니까? 왜 재밌어요, 이게? 자, 한번 자, 먼저 한번 그림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구경꾼들이 삥 둘러가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름판의 그림을 김홍도가 그렸죠? 자, 김홍도가 이 씨름판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렸죠? 위에서. 자, 여러분들 요즘에도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KBS에서 천하장사 씨름대회 중계방송 하죠? 중계방송 할 때 카메라가 쭉 대체적으로 적당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카메라를 잡습니다. 왜? 여기가 씨름판인데 관객석과 똑같은 높이에서 바라다 보면 구경꾼들에 의해서 이 씨름하는 선수의 모습이 가리죠. 그러면 씨름하는 두 선수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김홍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관점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거를 조감이라고 부릅니다. 조감이 뭐냐면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공사 현장에 가시면 건물 완성된 예상 그림 딱 그려놓고 무슨 회관 조감도라고 써놨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는 거예요. 새 조감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시인데 그 오감도라는 게 까마귀 오자거든요. 그 까마귀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감, 부감 이런 게 위에서 내려다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는 이 씨름을 이제 부감, 조감의 관점으로 그렸고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면 그 전에 자, 남자들이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여기 구경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를 들고 있죠? 부채. 자, 이 부채로 보건대 이 씨름은 단오날 남자들의 풍속 중에 하나인 씨름 행사를 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오가 음력 5월 5일이죠. 그러면은 양력으로 치면은 6월 중순쯤 되는데 조선시대 때 6월 중순 초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모내기죠. 모내기입니다. 지금은 모내기 농경 기술이 빨라져서 모내기를 4월에도 하고 그러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무조건 6월에 했죠. 자, 그래서 모내기를 마치고 남자들이 모여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단오는 모내기를 마치고 여름 준비로 들어가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단오 때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단오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오 부채. 단오 때 제일 중요한 선물이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단오가 다가오면 전국에 있는 부채 장인들로부터 좋은 부채를 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채를 쌓아놓고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드는 단오날 최고의 선물은 부채였어요. 자, 그래서 이 부채로 보건대 단오 때 남자들이 모내기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하루 씨름판을 벌리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을 보면 앞 사람이 뒷 사람을 들어 올렸죠. 표정을 잘 보세요. 이 뒷사람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찌그러졌죠? 졌구나. 예, 졌구나. 예, 거의 포기하는 듯한 표정이죠? 자, 이 앞사람을 얼굴을 보면 아주 마지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자, 이 앞사람이 요 뒷사람을 이쪽으로 넘어뜨릴 것 같습니까? 이쪽으로 넘어뜨릴 것 같습니까? 이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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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최대한 객관적인 논리를 들이대서 한번 추론을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이 뒷사람을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죠? 약간 왼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쪽에 힘을 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의외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데 가 있어요. 그 틈에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죠? 그게 정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여기다 이쪽을 방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이쪽으로 그냥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할 때 프로 선수든 아마추어 선수든 공이 여기 있고 제가 이쪽으로 공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앞에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수비수를 하고 해도 몸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축구의 페인팅이라고 하는 기술, 속이기 기술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선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